김상명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띄워주셔서 또 뒤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오늘 뭐 욕심이 좀 나긴 나는데 원래 그 김 교수님하고 제목 얘기할 때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거품 이 얼마나 해소됐느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제목이었는데 강의안을 뿌리다 보니까 너무 작아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그걸 뭐 1시간 이상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차피 또 내년 전망, 우리 또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전망에 관련된 변수들을 가지고 뭐 서로 뭐 토의하는, 논의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좀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현대연구원에 있다가 부동산 쪽으로만, 물론 그 당시도 이제 건설 담당이었으니까 주택 문제를 뭐 늘 분석을 하고 민간 연구소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직이 있더라도 뭐 월간지에 이제 글을 하나씩 이렇게 매번 내도, 건설은 매달 뭔가 이슈를 잡아서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건설은 빤하잖아요. 수주가 어떻다, 건설 투자가 어떻다, 그다음에 해외 건설 수주가 어떻다, 건설업체 동향이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페이퍼를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주택 관련된 거예요. 신문에 워낙 기사도 많이 나오고, 기사만 잘 앞뒤로 끼워 맞추면 글이 하나 정도 될 정도로 워낙 기자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처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저 주식처럼 이렇게 리포팅을 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워낙 얘기 많다 보니까. 그 생활을 한 1년 정도 이제 주택 쪽에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자료들이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름을 쓰고 인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사 업무를 못 할 정도로 그냥 저 연구소면 연구소 일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 현대중공업 부산 내려가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주로 해야 되는데, 하루에 회의도 막 5시간, 6시간 해야 되는데, 종일 부동산 기자들은 전화가 오니까 금리가 조금 어떻게 내려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지역에. 근데 그것도 이제 눈치 피해서 한두 번 밖에 나가서 전화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뭐 매일 그러고 있으니까, 또 회사로는 매일 이제 카메라 들고 찾아오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자료실이죠. 자료실에 책 뒤에 딱 놓고 이제 사진 찍고, 그것도 연구원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홍보 점수가 좀 있어요, 연구원에. 홍보 점수가 좀 있으니까, 쟤는 놀고 먹는 것 같은데 홍보 점수 때문에 맨날 월급 많이 가져가. 이게 참 이게 생활하게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아주 일생일 때 가장 큰 판단 미스를 했는데, 나가서 내가 연구소를 하나 만들자. 그때가 이제 연구소 구조조정기에서 이미 나가서 이제 실업자가 된 연구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끌어모아서 그만 하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쪽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돼서 이쪽에는 나름대로 이게 그 언론을 통해서 외부 활동할 수 있는 루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이나 이런 것도 좀 쉽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연구자가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돈 주고도 하기 힘든 일인데, 2001년, 2년 같을 때는 저금리가 도래하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제가 어디 프로필을 내려고 KBS에 들어가서 그 뉴스 부분에 제 이름 기사를 몇 개나 되나 한번 쳐봤더니 한 26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연구소 이름까지 같이 동시에 쳐서 치니까 한 400개 정도 나와요. 서승환 장관님이 장관 되신 지가 얼마, 1년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뉴스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서승환 장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서승환 장관이 1년에 지금 한 3,200개 나왔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많아요. 3,400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것만 이제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회사에 계속 있을 걸 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어차피 연구소도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변동이 크잖아요, 그죠? 변동이 크니까. 저도 딸내미가 둘인데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렇긴 한데, 어떨 때는 이렇게 이게 노력보다는 많은 대가가 온다라는 그런 해도 있는 반면에,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건설업체들이 거의 다 망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주 고객인데,
정부도 뭐 예산 때문에 용역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구 활동이 상당히 많이 좀 둔화가 됐어요. 나이도 뭐 든 것도 있고요. 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이에요. 몇 년 전에 내용들이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고민은 여전하죠.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좀 어떻게 규정할 거냐. 정부가 이제 매매는 어떻게든 좀 올려보려고 겉으로야 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내 집 마련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현 정부에서 바라는 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경기가 회복됐다는 그 증표로 주택 시장이 회복됐다라는 걸 이제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뭐 이게 선행이든 후행이든 주택 시장을 살려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국토부를 계속 어떻게 보면 괴롭히죠. 타 부처에서 너네 잘해라, 주택 좀 살려봐라. 사실은 이제 국토부가 힘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뭐 분석 모델을 만들고 야 요거는 이제 다른 연구원들이 안 했으니까 좀 차별적인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석은 안 해도 고민은 거의 비슷해요.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동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변수로 가장 큰 거는 거시경제 전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변수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전망을 좀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를 안 써도. 제가 또 감기를 해서 목이 좀 잠기긴 하는데 그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전세 가격 변동률이고요. 밑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 여기가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여기 전국 기준이에요. 전국 기준이고 국민은행 기준이고 사실은 국민은행 통계가 중소형 평형의 비중이 좀 더 있어요. 중소형 평형에. 그 다음에 R14 통계는 중대형 평형의 비중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통계는 금요일날 기자들이 보통 실어요. R14 통계는 목요일날 보통 나와요. 한국감정원하고. 그래서 막 헷갈려요. 서로가 달라, 약간씩. 근데 국민은행은 보면 좀 차분하게 안정되게 가는데, R14 통계는 뭐 한 2주 올랐다 그랬다가 또 밑에 또 금방 떨어졌다 그랬다가 또 한 2주 지나다 또 올랐다 그랬다가, 이게 중대형 평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세 가격 상승률이 2011년 봄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13년 봄에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 여기 2년 이렇게 딱 이사를 가니까 이렇게 이사를 갈 것이다. 근데 작년부터 상승률이 높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시장에 지방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상승률이 둔화됐던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때 이제 2013년 올 초에 경고했던 전문가들은 바보가 된 거죠, 사실. 웬걸 그러고 나서 가을 되니까 다시 올라가요, 이게. 2년 반 텀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제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2년이니까 봄, 가을 딱 1년 쉬고 봄, 가을 이렇게 나타나야 돼. 봄은 싹 사라지고 가을에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충격이 와서 경제가 망가진 건 없고 경제가 망가지면서 시장에서 충격받은 경우는 있죠. 외환위기 때 또 2008년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버블이 터진 게 2번 정도예요. 버블이 터졌다 하면 1년에 한 30% 정도씩 폭락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폭락으로 인해서 금융권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을 경우를 우리가 버블이 터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91년에 한번 그렇게 터졌어요. 91년에. 우리나라도 91년에 가격이 굉장히 높았죠. 91년에.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한번 터진 거예요. 딱 거의 18년 만에 한번 터진 거죠. 이렇게 굉장히 롱텀으로 길게 터진 거죠.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는
선진국들은 거의 시장이 다 비슷해요. 거의 유사한 모기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죠?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고, 서로가 연결돼 있고, 다. 금융시장이 다. 선진국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한번 이제 문제가 생겨서 터진다, 또는 일본이 터진다, 유럽이 터진다 그러면 서로 영향을 받아요. 돈을 서로 다 빌리고 있으니까. 금리를 매개로 해서 그렇잖아요. 금리를 매개로 해서. 보통 버블이 터지면 금리가 9% 이상 올라가요. 우리는 경험 많이 했죠, 그죠? 외환위기 때도 경험 한 번 했고, 2008년에도 경험 한 번 했죠, 그죠? 금리가 보통 그 정도 수준 올라가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올라가요. 당연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거의 선진국 대회에 들어서서 우리도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버블이 한번 붕괴되면, 매매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데는 적어도 한 5, 6년 이상 시간이 걸려요. 6, 7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같이 올라가니까 영향을 받죠. 그로부터 외환위기 바로 직전까지 96년까지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비율이 한 60, 한 2, 3%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2008년에 버블이 터졌단 말이에요. 매매 가격이 MB 정부 때부터 수도 없는 부동산 대책을 세워서 들락날락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6년 이상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조정되는 6년 기한을 다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요것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매매보다는 전세가가 계속 더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현상. 이게 그러면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91년에 버블이 터졌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그 당시 회사채 금리든 뭐 어떤 금리든 적어도 12에서 13, 14 요 정도였어요. 금리.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여기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니까 사실 돈 빌리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시체말로 뭐 커미션을 줘야 될 정도로 돈 빌리기 사실 어려웠죠. 우리는 이제 그때 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 뭐 기업이라는 게 금리를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코스트 절감의 하나죠. 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싼 돈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오만 논리를 다 동원해 갖고 뭐 다른 나라 사례 들면서 뭐 금리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야 된다 어쩐다 다 했는데 그래도 자금에 대한 수요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금리는 그렇게 상당히 높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91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쭉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갔고 그때는 또 대세는 이미 꺾였다.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는 안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주류였어요. 그랬는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침체를 겪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좋았어요. 경제는. 92년에 대선을 했는데 YS가 됐어요. YS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선 한 해는 매년 보면 경기가 안 좋아요. 대선 한 해는 그죠? 2002년에 했고 2012년에 또 대선을 했고 2007년에 대선을 했죠. 우리 경기 주기랑 대선 주기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그래서 93년부터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경기가 선순환을 했어요. 선순환. 3저죠, 3저. 전 세계가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경기가 워낙 나빠지니까 금리는 뭐 아주 바닥으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공 생산해서 수출 많이 하는 나라 돈이 많이 필요한데 뭐 우리나라 금리가 10% 이상 되는 때에 해외에 뭐 5%, 3% 뭐 이런 돈들이 널려 있으니까 얼마나 금리가 조금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이 생산을 못해요.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을 못하면 유가가 떨어져요. 그죠? 그 당시 선진국이라는 게 뭐 몇 나라 안 되잖아요. 뭐 캐나다, 호주까지 쳐도 몇 나라 안 됐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생산을 줄이면 유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는 금리도 낮고 유가도 떨어지고 우리는 항상 이 북한이라는 이 지정학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른 나라에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유리하고 삼자적 수출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죠. 93년부터. 부동산 경기는 안 좋은데. 이게 93년, 94년, 95년까지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선진국에 들어설 절호의 찬스다.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외국에서 다 빌려갖고 이제 설비 투자를 해요. 설비 투자를.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상당히 단기 이 외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요. 이제 시점쯤에 외국에서 이제 경고를 하죠. 한국은 위험하다. 한국은 위험하다.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하필이면 또 선거 치르는 해잖아요. 그죠? 한보 넘어지고, 뭐, 기아 넘어지고, 거기다 또 선거한다고 정신도 없고, 뭐. 그러다 이제 외환위기를 맞게 돼요. 아예 외환위기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 세계적인 버블이 터졌을 때 한국 경제는 상당히 반사이익을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과투자를 해갖고 외환위기를 우리가 한 4, 5년 후에 맞게 되죠. 요번 이제 버블이 터진 2008년에 터졌잖아요. 2008년에 버블 터진 것도 사실은 뭐, 거의 실감이 났을 정도죠. 실감이 있었죠. 뭐, 세계 공황이 온다는 등, 뭐, 어쩐다는 등, 뭐, 난리가 났었죠. 이거 헤쳐나가려면 한 30년 걸리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 돈을 뭐, EU도 풀고, 미국도 풀고, 물론 일본도 풀고, 우리도 풀고 해서 어떻게든 이제 그 상처들을 감싸서 일단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면, 은행이 다 망해버리면 국가 경제 자체가 무너지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은 다 이렇게 돈으로 상처를 덮는 거죠. 이렇게 덮어서 돈을 막 풀어갖고 푼다는 거는 금리를 낮게 해서 그 생산자든 또 소비자든 비용을 좀 적게 해주는 거죠. 소비는 촉진시키고 생산 비용을 좀 낮춰주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복되나 했더니 그때하고 다르게 이번 변수는 뭐냐면 2010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이걸 극복을 했다. 2008년, 7년에 벌써 서프라임 모기지 얘기가 하반기에 나와서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 위기 오고 2009년에 이제 세계적 공조 돈을 풀기 시작하고 이제 2010년까지 좀 나아지고 그래서 이거 벗어나나 보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갸우뚱 하면서 저렇게 돈으로 떼어도 돼? 아니, 돈으로 떼어도 되면 뭐 한국에서 돈 찍어서 막 풀기만 하면 되는데 뭐 경제 정책이라는 게 왜 필요해? 그럼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전반적으로 다 나아지니까. 그때 돌발적으로 터진 게 유럽 재정 이제 위기가 터진 거죠. 유럽 재정 위기가. 그 18년 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랑 전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르다 하는 거고,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한 거지만 돈을 하나로 통일했잖아요. 유로화로. 환율도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실력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나라별로 다 산업이 다르고 경쟁력이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그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 특히 뭔가 이 자동차도 만들고 제조업이 강하고 이런 나라들은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장도 하나로 통합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유럽의 국가들은 주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은 그 산업이 없어요. 관광산업밖에 없어. 뭘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원가가 안 맞아. 산업이 전혀 없는 나라들. 그런데 환율은 자기네 실력보다 너무 좋아. 외국 나가면 돈 쓰기 너무 좋은 거야. 밖에 나가서 돈 엄청나게 쓰고 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쌓여요. 흑자는 프랑스하고 독일은 흑자 계속 쌓이고 다른 나라는 적자가 계속 쌓이고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처럼 금반지 빼내갖고 이거 극복하자, 뭐 대동단결하자, 뭐 이게 아니라 왜 이걸 묶어놔갖고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국민들이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복지도 막 깎으려고 그러니까. 복지 비용을 막 깎으려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빚진 나라들은 돈 벌어서 갚아야 돼요. 돈 찍어서 갚으면 안 되고. 돈 찍어서 갚으면 나중에 상환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저거는 은행에서 뱅크럽, 은행에서 파산자의 취급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돈 벌어서 갚아야 돼요. 뭐 어떻게 벌겠어요. 생산 그게 없는데. 관광 열심히 하든가, 뭐 그리스 너네 섬 팔아라. 어쩌고 저쩌고 뭐 팔아라. 있는 거 다 팔아라. 뭐. 그래서 부지런히 이 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뛰쳐나가요. 해외 건설에서 스페인이 한 12건 밖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와요, 위로. 지금 2인가 3인가 그래요. 저가 수주. 근데 앞에 배우는 게 없잖아요. 일단은 달러를 막 흡수해야 되니까 옛날에 중국이 하던 그 저가 수주, 대형 기술도 있고 문화가 높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판도가 그것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한테는 첫 번째 버블 붕괴 93년부터는 굉장히 우리 경제가 좋아서 너무 과투자를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고, 그때는 지금도 기억하시지만 내 일생에 느끼는 가장 호황이었어요. 일생에 느끼는. 우리 연구원 처음에 입사를 제가 89년에 했는데,
그때 월급이 현대자동차 대리 월급이었어요. 한 55만 원 정도. 아마 그게 반 달을 더 줘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손해 받았던 게 55만 원 정도였어요. 90년 초반 호황을 지나면서 한 400까지 개인 올라가요. 그 몇 년 사이에? 5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그 몇 배가, 8배가 뛴 거잖아요. 물론 물가도 그렇게 올랐죠. 어느 정도 올랐지만, 뭐, 엄청난 호황. 그 이후에는 그렇게, 그 이후에는 이제 매년 뭐 1, 2%씩 이렇게 월급이 쭉 올라가서 지금은 뭐, 연구원들이 한 7, 800 되겠죠. 뭐, 임원 좀 되면 한 1000 좀 넘을 거고, 뭐, 그 정도 될 텐데, 지금은 한 번도 그 이후에는 그런 호황이 별로 없어요. 약간 2001년에 그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카드를 확 풀어버리면서 규제를, 뭐, 중고등학생까지 카드를 막 쓰고 그거는 사실은 실력이 뒷받침된 건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때가 가장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8년 이후에는 과거의 법을 본 게하고 달리 굉장히 이게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면 맨날 틀려요. 이 정부가 경제 예측을 하면 약간 의도적으로 틀리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도 올해 성장률이 뭐 3점 몇 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 높여놓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 1% 성장에 예산이 몇 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뒤에 우리 경제변수 할 때도 나오겠지만 3.8% 성장하는데 재무부는 기획예산처는 4%까지 가능하다. 3.9 조금만 더 받으려고.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올해 어젠가 경원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TV에 밤늦게 하는 있잖아요. 그 좌담 밤늦게 이제 앵커하고 둘이 딱 앉아갖고 그럴 때는 대충 보면 틀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또 지식을 내보낼 수 있는 얘기 정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작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과잉으로 일부러 많이 타내려고 잡아놓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자가 커지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예산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법인세는 못 올리잖아요. 그죠? FTA를 해갖고 관세가 다 줄었어요. 세금을 다 줄여놨잖아요. 2012년부터. 또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옛날에는 관세가 몇 조가 됐는데 그 관세를 다 줄여놓으니까 그게 이제 기업의 과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줘야 되잖아요. 자꾸 또 법인세는 줄이려고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 정부는 뭐 얼마나 이게 좀 이제 성숙된 정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쪽 담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세수를 확보하자. 그래갖고 올해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 세무조사 받고 그냥 들들들 뽑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올해. 나중에는 계산이 안 되니까 적당히 얼마 내시오 하는 정도로 아주 올해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그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생 받아보지 못한 세무조사를 받아갖고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또 성실히 신고하신 분들은 사실 빚게 나갔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은 국세청에서 나오는 그 매출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외의 매출은 잘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 걸려들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달리 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처럼 부가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박사는 솔직하게 얘기해라. 부가세 올린다고. 다른 나라는 부가세가 두 종류거든요. 우리는 단일세잖아요. 모든 다 10%잖아요. 영세율은 또 따로 있지만 10%잖아요. 다른 나라처럼 두 가지로 해라. 생활 필수품은 얼마. 뭐 사치품 옛날 특별 소비세 있듯이 사치품은 얼마. 그래서 그건 한 번 물가 점프할 뿐이지 그러면 점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왜 국민들 눈치 보고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하여튼 그 세수 부족은 구조적이에요. 물론 복지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얘기 또 나오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91년에 법을 터지고 나서 거의 우리가 외환위기 97년이었죠. 98년. 그죠? 98년. 자, 2008년에서 8도 하면 조금 빠르긴 하네요. 그죠?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뭐 터키, 그죠? 이런 나라들 외채를 막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이 분석해서 나라를 해서
국가 간의 이 변동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분석가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에 빤한 거예요. 또 어떤 놈 또 사고 칠 거다. 한국은 진짜 잘한다. 모범생이다. 왜? 한번 아주 철저하게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산업 구조도 엄청나게 바뀌고, 뭐 국민들 고통이 어마어마했으니까. 우리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IMF 애들은 와갖고, 아이, 너네 나라는 진짜 뭐 쓸데없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놨느냐. 이거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금리 올려. 자, 그러면 마지널하게 한 개의 기업들,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을 싹 정리하고 새로 출발을 해. 우리는 그 고통을 아니까, 뭔 헛소리야. 정부가 돈을 찍어내. 재정정책으로 가야 돼. IMF는 뭔 소리야. 그냥 정책으로 가야 돼. 그래서 IMF 말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2000년쯤에는 너네 너무한 거 아니었냐, IMF. 솔직히 우린 이렇게 잘 극복했는데, 뭐 너네가 하란 대로 해도 우리가 극복을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쪽에서는 나중에 좀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이 얘기하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2013년 가을에 들어와서 수급 요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뭔가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느냐. 생겼겠죠. 생겼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수요가 많아졌던가, 둘 중에 하나죠. 수요가 많아졌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뒤에 이제 보시면 수도권 그림도 나오는데, 이건 전국 그림이니까 뭐 지방도 사실은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될 시점이에요.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올해부터. 올해도 이미 늘어났어요. 내년도 늘어나요. 후년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빈집이 많이 생기고 공급량이 커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가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융현상이 아니냐, 금융현상. 금융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거죠. 실물적인 현상이 아니라 금융적인 현상이 가깝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금융적인 현상이라는 거의 핵심은 저금리예요. 저금리는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더니 왜 이번에는 전세 가격을 올리느냐. 이 저금리 이 부분을 언론도 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도 주거복지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저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데스크 이제 부장이 왔어요.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데,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이제 분인데, 그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기사 쓰기 난감한 게, 전월세 동향 같은 거는 좀 하지 말자. 전월세 동향 같은 게 하지 말자. 그게 통계도 정확지 않고 또 지역별로 실체가 다른데, 이 전국적인 지표라든가 수도권을 묶어서 하는 지표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확산시킨다는 거다. 자기들도 안다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 제발. 그럴 정도로 이게 언론의 힘이 굉장히 큰데, 금리를 2011년 말부터 해서 4번인가 인하를 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 금리가 4번 1% 인하가 된 거죠. 아마 지금 최저금리가 아닐까 싶어요. 최저금리가. 우리가 10년물, 20년물 장기금리도 4%를 넘질 않아요. 미국은 10년, 20년이 단기금리는 낮아도 10년물, 20년물은 4% 넘어요. 전 세계에서 금리가 제일 싸요. 이런 기간이 좀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서 올 가을부터 주로 기사들이 메뉴가 뭐였냐면, 전세 놓는 사람 바보다 이렇게 냈어요. 그죠? 그 전문가들 분석까지 통해서 전세 놓는 사람 바보다. 아니 왜 전세를 놓느냐? 전세가 그 집주인이 전세를 놓으면 제일 바보다. 전세를 사는 사람은 제일 이득이다. 이렇게. 그죠? 주거 비용이 제일 낮잖아요. 전세는 돈 띄지만 않으면. 그럼 뭐 세금을 냅니까? 뭘 내요? 그 또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보관 기능밖에 안 돼요. 그죠?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리스크 있는 걸 넣어야 되는데 후순위채 이런 거 넣으면 또 겁이 나고, 저축은행에서 조금 고금리 유도하면 야 이거 재수 없으면 5천만 원 이상이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다 월세로 바꿔 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에서 줄어든 것보다는 재고주택에서 이제 줄어든 거죠. 재고주택에서. 자, 그 다음에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는 돈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담보로 돈을 구하면 선순위 따지고, 그 다음에 LTV 비율 따지고, DTI 따져요. 전세는 막 빌려줘요. 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잖아요. 보증을 서주잖아요. 전세 상품은 다 보증 상품이에요. 은행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빌려줘요. 왜? 정부가 다 갚아준다는데. 은행의 마케팅 전략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대출로 싹 돌아섰어요. 왜? 전세 금액이 집값의 한 60%씩 차지하니까 뭐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재고 물량을 줄이고 수요자들은 돈이 많고 자기 돈이 아니죠. 정부에서 빌려준다니까. 보증 쓰니까 은행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가 갚아준다는데. 왜 그걸 따지겠어요? 왜? 수급 요인보다는 금융적인 요인이다. 금융적인. 그래서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할 때는 뒤에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예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제가 또 한 장 가지고 1시간 또 떠들어댔는데 오늘 이제부터 속도를 조금 빨리 높게 하겠습니다. 속도를. 자, 여기는 이제 수도권 이제 매매 가격의 변동입니다. 수도권 매매 가격 변동인데 2012년에 뭐 거의 선거 바로 직전에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고 뭐 누구도 뭐 나 몰라라. 뭐 민생 뭐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뭐 다들 뭐 혈안이 돼서 이때 사실은 그 추경을 했어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인 상태에서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뭐 새누리당 집권당 내에서도 한쪽 부류에서는 추경을 하자고 뭐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쪽 부류에서는 집권하고 나서 상황 봐가면서 하자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3년 들어서 4.1 대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대책을 내놔서 겨우 10월달은 플러스 올라섰어요. 10월달은 겨우 이제 어제 기사 보니까 수도권 6년 만에 드디어 상승해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침체를 한 거죠.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많이 떨어진 거고, 제가 그 고향 그 탄현, 그쪽에 뭐 시장 분석 때문에 누가 의뢰를 해서 좀 디테일하게 일산에 있는 중대형 평형들, 40 전용 면적 이제 45평 이상들 가격을 쭉 해서 전 최고점하고 지금 차이를 보니까 그 당시가 한 8, 9월이었는데 거의 45% 이상은 떨어졌어요. 그것도 명목으로 물가 반영 안 한 걸로.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거 막 분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강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강남도 한 30% 이상은 떨어졌을 거예요. 체감이 달라요, 체감이. 강북에서는 5억 하던 게 뭐 지금 3억 7천 한다고 치면 강남은 20억 하던 게 지금 12억 한단 말이죠. 금액이, 절대 금액이 확 다르잖아요. 절대 금액이. 엄청난 거죠. 그 뭐 한 8억이 하늘로 풍 날아가 버렸으니까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죠. 사실 그 정도면. 강북에서는 좀 떨어졌나 보다. 뭐 언제 다시 오르겠지 그러고 있는데 강남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책 변경이나 이 부양책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여기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등을 했어요. 폭등. 이거는 폭등 수준입니다. 폭등 수준.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늘었느냐? 갑자기 늘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동의라는 해석인데 뭐 이런저런 변수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심플하게 보자 하는 건데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이 키워드로 다 해석을 해보자 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가 재밌어서 제가 전해드리는데 저도 미처 거기까지 이제 생각은 못했던 부분인데 요 베이비붐 세대 아시죠? 대략 한 5, 7이나 8년생부터 시작해서 60, 한 3에서 4년생까지 그죠? 베이비붐 세대 전쟁 끝나고 바로 애 못 놓죠, 그죠? 집도 없고 또 흩어진 부부 또 결합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어느 나라나 그래요. 어느 나라나 보면 전쟁 끝나고 몇 년 지나서 그때부터 애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진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죠. 저는 어릴 때 몰랐어요. 저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어릴 때 몰랐어요. 동네에 뭐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요. 밤에만 나가면 밤에 뭐 공차고 막 그랬어요. 맨날 수목국제라고 뭐 애들이 너무 많아. 동네에 막 바글바글해요. 동네에 그럴 정도로.
이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경제를 일으켰고 또 한국 경제의 이 변동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이제 집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제 해가 대략 87, 8에서 90, 한 1년 사이에요. 이때쯤 이제 장가들 가고 아니면 이제 독립을 하고 가게를 꾸리고 하는 시대예요. 1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폭등이 일어난 시대예요. 이때는 집만 있으면 돼요. 집만 있으면. 아니 뭐 학고방도 좋고 뭐 지하실도 좋고 집만 있으면 뭐 감지덕지죠. 그리고 또 향도 이촌에서 다 향도 이촌 맞죠? 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서 뭐 5만 대가 다 달동네고 사대문 빼고는 다 달동네죠 사실은. 그럴 정도로 뭐 난리 치던 시대니까 이때 1차 폭동을 해요. 1차 폭동.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의 약간 버블 붕괴 그 시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91년쯤부터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분들이 대학 자녀를 두는 시기가 와요. 대학 자녀를 두는 시기가. (2000년대) 중반. 애들이 이제 좋은 학교를 가야 돼.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이분들이 고생을 해서 사회에 이제 중견으로 진입을 했어요. 40대. 40대면 회사에서 부장급이잖아요. 그죠? 또 빠른 분은 임원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신용도 좋아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이제 애들도 이제 커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이때 수요가 폭발을 해요. 한번 중대형 수요가 폭발해요. 소위 강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학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져요. 현재 요새 정년이 60인 회사도 많아요. 연구원들도 대략 60인데도 있고, 뭐 임원 못하면 전문 연구위원으로 뭐 한 60 언저리까지 있다가 나가고.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50대 초반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50대 초반 이상 임원이 안 되면 다 임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재취업 시기가 됐죠. 집 팔아서 자영업하다 쫄락 망하거나 어떻게든 이 돈을 굴려서 100세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이자가 높을까? 수익률 고민, 이거 오피스텔을 사야 되나? 뭐 뭘 사야 되나? 뭐 고민은 많죠. 중요한 건 이 세대가 아니고 이 자식 세대예요. 대학 자녀가 2010년에서 12년 이게 쭉 오면서 얘네들이 월세를 살았어요. 사회 나오자마자. 월세 난리가 났어요. 월세 난리. 그래서 작은 집 지어야 되고 작은 집에 막 엄청나게 막 정부가 지원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막 마구잡이로 인허가 내줬어요. 어떻게든 이걸 벗어나야 되니까. 얘들이 이제 나이가 30대 넘어갔어요. 30대에도 월세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전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를. 이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쭉 그러면서 베이비붐 세대 자식을 에코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그죠? 메아리. 이거 자기 메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숫자가 조금 작아요. 딱 둘씩만 나면 되는데 다 둘씩을 못 낳았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대로 복제가 돼서 그 숫자일 텐데 지금 그 숫자는 아니고 그보다 좀 작아요. 그래도 얘네들도 무시무시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좀 지나면 이제 자가 달라 그러겠죠. 자가. 아직은 여기까지는 못 온 것 같아요. 이 자가로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얘들은. 옛날처럼 부모가 유산 잘 안 주잖아요. 그죠? 일단 알아서 해봐라. 전세까지만 어떻게 조금 일부 기여할 텐데 나머지는 내리가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한번 쫙 부동산이 큰 파동을 줘가고 이제 아버지 세대가 임대사업자나 이렇게 지금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그쯤이 왔는데 자식 세대들은 이제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하는 거예요. 사회 진출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 전세 강세도
상당히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도 전세는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요, 그 사람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요 전세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금융적 현상이 많다. 세입자들한테는 돈 빌려주고 집주인들은 집을 뺄라 그러고, 그죠? 거기서 발생하는 수급 불일치가 있다. 신규 공급에서 수급 불일치라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크다. 자, 저금리, 최저 저금리가 좀 1년 이상 진행되고 내년까지 진행된다.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법이든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지금은 이 저금리가 전세를 치고받아서 매매를 좀 끌어올리잖아요. 2000년대 초반은 저금리가 개발하고 묶여갖고 폭등을 해서 2007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저금리가 지방 혁신도시 세종시하고 묶였어요. 거의 폭등하지, 그죠? 수도권에는 재료가 없어요. 다 사람이 빠져나가. 어디를 치느냐, 전세를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전세를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젠 다 알아. 아, 그냥 관례대로 이미 내 받은 전세금 썼고 조금 이제 추가로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돌려줄 돈은 없고 올리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늘 관례대로 해온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년 동안, 30년 동안. 야, 그거보다는 그 3천만 원 올리기보다는 월 얼마씩 받는 게 훨씬 낫다더라. 다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전세 물건이 거의 다 뭐 반전세, 보증부 월세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래서 이제 요 현상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금리가 어떤 변동이 온다든가 하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수급에서 생긴 문제는 2년 이상 진행이 돼요. 수급에서 문제 생긴. 수급보다는 우리가 이 금리를 제외한 가수요 말고 수급에서 전세의 가수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올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월세 살다가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돈 좀 있으면 전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하네. 매달 내는 거는 지출로 생각하고 전세금은 저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훨씬 낫네. 그리고 사는 사람 다 전부 전세만 찾고 집주인들은 전세는 안 되니까 무조건 월세.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만약에 좀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소득 공제 상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5천만 원씩 이렇게 잘라 놓으면 누가 뭐 뺏어갈 일도 없고 조금씩이나 불고 그 정도 올라가면 굳이 저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가 한 7% 이상만 되면 눈땡이. 복리 아시죠? 복리.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은 돈만 굴려도 사실은. 근데 지금은 돈이 아무런 또 현금이 아무런 걸 좀 해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내에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내에는 뭐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중간 평형 집이 부족해서 그렇다. 갑자기 뭐 서울에서 재개발해서 집이 다 홀린 것도 아니고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금융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다고 한국은행 뭐 금리를 올려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전세금이 없어서 절절 매는 사람한테 돈 안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가지고 신문에서 자꾸 이제 비판을 하죠. 그거 봐봐, 돈 빌려주니까 자꾸 올라가잖아.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데 이제는 은행에서 돈 빌려달라면 다 빌려주는데 그거 오시죠. 뭐 이렇게 하면 은행에 가면 보증 다 써주고 다 빌려주는데 왜 그런 정책을 쓰느냐. 그런 정책 쓰지 마라. 물 빠진 사람 지푸라기 안 내밀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도 참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 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 여긴 지방입니다. 지방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폭등을 많이 했고, 올해는 대구만 유일하게. 지방은 이미 이제 2012년부터 올해부터 공급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가장 뚜렷한 조정을 받고 있는 데가 부산이에요. 그 다음에 대전이 이제 그렇고, 대전은 조금 살아났어요. 왜? 올해 또 4,000명 또 내려가죠. 올 12월에. 작년에 4,000명 내려갔고, 올해 또 내려가고. 세종시 가보시면 아시지만 기반이 안 돼 있어요. 식당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강남만큼 비싸요. 식당이 잘 없지만 있는 거라도 강남만큼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점심값 보통 한 7,000원, 8,000원이 기본이에요. 자리도 없어요, 자리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 젊은 사람들이. 다 대전에서 출퇴근하죠. 대덕구, 유성 뭐 이런 데서 출퇴근하죠. 그러니까 대전은 외부 경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대전도 수급을 조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안 받고 있어요. 자, 대구는 뭐 가장 늦게 시장에서 아직도 대구는 충분하게 공급이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또 그것도 있겠죠. 뭐 지역에 대통령이 났으니 뭐라도 해주지 않겠냐라는 그 지역의 기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정상이냐?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됐으면 가격이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왜 안 내려오느냐? 저금리가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지방은 서서히 버블이 생기고 있어요. 지방은 서서히 조금씩. 자,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버블 얘기 나오지만 버블의 이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드라이하게 정의를 내렸는데, 주택 시장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수요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커지고 공급이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 가격이 오른다. 자,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죠? 우리 경제 이론은 그렇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공급이 이루어졌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 그럼 버블이다 보는 거예요.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그 수요를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져. 그러면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까지도 쉽게 안 떨어질 거예요. 금리가 떠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금리가. 그래서 지방은 좀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다. 지방은 뭐 나중에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세 가격은 서울보다 낮아요. 수도권보다. 이게 버블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 수요는 이거란 말이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적 현상으로 뒷받침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면 전세가 뒷받침이, 실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수도권보다 가격이 상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자, 올해 하반기에 조금 경기가 좀 좋아요. 우리는 체감을 못하지만 사실은 경기가 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집계된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 상반기 같은 최악이었고 1.9%, 하반기 3.6%. 그런데 이제 우리 잠재 성장률을 보통 한 3.7이나 8 정도 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비하면 경제 규모도 커졌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뭐 한국 경제 그러면 모범생이라 그래서 보통 8%, 9%뭐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막 10%도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처럼. 근데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한 3.8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도 조금 이제 늘어나고 설비 투자도 좀 이제 크게 늘어났고 건설 투자도 늘어났고, 이거는 이제 2011년 말쯤에 건설 수주가 많았던 게 이제 기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일시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수출도 좀 잘 되고 있고 물가도 뭐 너무 낮아. 1.2. 이 저금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명분이 되고 있어요. 물가도 이렇게 낮으니까.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물가는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연간으로서는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한 2.8% 정도 성장을 하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 설비 투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고, 내년은 올해보다 한 3.8% 정도로 잠재 성장률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후년도 한 4%대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회 예산처 같이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데 쪽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5년도 좀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에 올라왔으니까, 물론 이제 올해가 나쁜 기저 효과도 바닥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가 봐야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잠재 성장률까지 내년에는 접근할 것이다. 다른 거 다 그렇다 치고 물가가 한 2.5%까지 회복될 거다. 물론 정부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물가까지는 안 갔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정부의 금리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1.2에서 물가가 1.2에서 2.5 오르면 금리도 이만큼 올라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목표 물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자, 다른데 부작용, 자금이 최적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일부 지역에서 버블이 생긴다 하더라도 버틸까 말까, 그건 중앙은행이 판단하는 거죠.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확산되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우리만 안 올린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여기 오면서 보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이제 돈 푸는 걸 좀 줄이겠다. 영국은 저금리 모기지를 줄이겠다. 그래서 나오고, 유럽하고 일본은 우리는 계속 풀겠다. 계속 풀겠다. 근데 우리가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다른 나라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다. 한국 돈 빠져나가겠죠. 한국이 금리가 높다. 외국 돈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방된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거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막아놔도 돈 들어오고 또 막아도 나가고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제 이 금리 부분이 우리가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아까 지금 전세도 말씀드릴 때 금융적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금융적 현상이 있다. 전세도. 우리 이거 금리 낮추기 전에 2010년 뭐 이럴 때도 11년 이럴 때도 금리가 3% 4%까지 갔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뭐 2점 지금 얼마입니까? 2.5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쓰는데 나름대로 저 공급 물량 조절이랑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색하고 잘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중반에 이 중대형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경기는 순환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도. 순환을 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중대형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들이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다 다른 사이클에서는 다 1, 2년이었어요. 1, 2년.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대형이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항상 있어요. 근데 짧았어요. 1년 보통. 또 1년 내지는 1년 반. 자, 2000년대 중반에는 4년 이상 진행됩니다. 중대형의 가격이 상승률이 평형 규모별로 4년 이상 진행이 돼요. 이게 굉장한 그 파급 효과를 주변에 미치게 돼요. 거기다가 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또 그 상황에서 다시 만들어져요. 중대형만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중대형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대형 수요가 영원하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가격은 시그널이잖아요. 시장에서 그 가격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형 수요가 계속 늘어나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은 중대형 땅을 계속 만들어내요. 땅을 이렇게 구획을 하면 중대형 땅을 계속 만들어요. 이 땅의 용도대로 짓잖아요. 그죠? 중대형 땅에다가 중소형 못 짓잖아요. 그걸 받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대형 땅을 중소형으로 바꾸거나 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최근에 와서 너무 안 되니까 바꿔달라 해서 바꿔주는 거지. 왜냐면 그게 도시계획에 그 인구가 다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에 인구가. 그러면 이제 2020년까지 뭐 고양시는 110만에서 120만까지 간다. 그럼 10만 차이니까 그 10만에 해당되는 신규 택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넓게 잘라냈잖아요. 넓게. 그럼 뭐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의 버블이 있었고 LH도 그냥 계속 중대형 땅을 만들었고 기업들은 중대형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중대형은 항상 하면 마감. 그러니까 뭐 중대형을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중대형을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한 시대의 흐름이고 저금리 시기에 또 하나 정부 정책의 어떤 부분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채 갖는 것보다 한 놈 똘똘한 놈 비싼 거 하나 갖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중대형은 다 원하는. 여러 채 가지면 두 채부터 60%, 그죠? 단기 매매하면, 두 채는 50%, 세 채 60%, 단기 매매하면, 미등기 전매 같은 거 하면 70%, 그죠? 양도 중과 제도 요새 적용이 안 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 전체적으로 이 중대형 가격 상승에 대한 판단을 미스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요. 우리 전 건설업체가 거의 이것 때문에 다 부도가 났어요. 중대형을 다 지었잖아요. 지방에 중대형 비부정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유동성 위기였고 뭐 거의 2008년부터 매년 워크아웃에 늘 들어가 있는 그 항상 숫자가 20개가 넘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하거든요. 다들 열심히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도 또 들어온 게 있으니까 매년 20개가 넘어요. 거의 외환위기 이후로 거의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어느 강남 건설회관 옆에 있는 D그룹 탄현동에다가 그냥 63빌딩 만한 거 한 5개 동을 주상복합으로 지었다가 지금 뭐 그룹 전체가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계속 돈 붓죠. 계속. 그죠? 제가 소문 날까봐 회사 이런 말 못하겠고 다 아실 거예요. 그 D그룹
난 도대체 경영 판단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난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현대하고 삼성하고 GS, LG 빼고는 제가 이제 기업사도 많이 이제 우리 연구소에 있을 때 했는데, 거의 다 한 번씩 돌아가고 망해요. 그 많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미스되는 판단을 했냔 말이죠. 그렇게. 현대, 삼성, GS 정도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인재를 많이 사서 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그런지 자동으로 이렇게 잘 굴러가요. 자동으로.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베팅을 하지 않는 한. 현대는 북한에서 베팅을 했죠. 그죠? 북한에서 베팅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정주영 할아버지 고향에 대한 기여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이 개성공단 만들고 경의선 이거 하고 뭐 하고 뭐 그때 분위기는 그런 거죠. 기업은 크게 결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얘기. 저도 이제 대북 담당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형 지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요새 안 지니까. 요새 분양하는 물량의 90%가 다 중소형이에요. 8호 해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제가 볼 땐 다시 흘러간 물은 다시 오질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걸어왔던 이거 흘러간 거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하고 다른 양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양태. 지금은 베이비붐이 두 개인 거죠. 늙은 베이비붐, 젊은 베이비붐. 그죠? 이 사람들이 세 받아먹고 얘들이 세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자기 자식한테 세 받아먹진 않지만 지금 그런 형국이죠.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 통일은 그 국가의 그 젊은 인재가 가장 두터울 때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한 10년 전에 사실 우리가 제일 두터웠잖아요. 40대, 50, 30대부터 50대까지. 그 볼륨이. 이게 국가의 힘이 가장 센 거거든요. 노동을 하든 뭘 하든 생산을 하든 아이디어를 내든 뭘 하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늙은 국가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지킬 게 많고. 그죠? 보수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천재지변이 아니려면 통일이 될까 저도 좀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 뭐 누가 나서서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스스로 같이 살자고 덤비지 않는 한 이게 사실은 그런 시기는 많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공급 물량을 축소한다는 거는 이게 그 신규 물량이 너무 아까 이제 요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얘기를 넘어갔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정부도.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요. 왜? 시장 지표니까. 자, 그러니까 땅을 그만큼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를 추진을 했어요. 이게 저금리에 따른 전 세계적인 버블이라고 판단을 못하고 그때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 세종대에 계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몇 명씩 불러서 회의를 해요. 당연히 회의를 하죠. 이념도 다른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들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집단 판단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놔요. 오른다는 놈, 내린다는 놈. 성격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모아놔요. 그래도 판단 미스래. 그래도. 왜? 결정을 하는 건 자기거든. 양쪽을 다 들어보고서도 판단 미스래. 그래서 너무 많이 공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 정부에서 공급하라 그러면 무조건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정부 산하기관들. 했어요. 해서 매년 10만 원씩 뭐 이렇게 한다고 막 계속 했어요. 했는데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씩 해서 그 참여정부 때 한 60만 원 인허가를 냈어요. MB정부 때 또 10만 원씩 계속 했어요. 거의 마지막 1, 2년 빼고. 거의 10년 동안 거의 100만 원을 인허가를 낸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착공했느냐? 한 50만 원 조금 넘게 착공했어요. 50만 원은 인허가만 받아놓은 거예요. 그거 숨겨놓고, 그거 놓고 계속 1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신문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그래서 부채가 막 터질 지경. 할 수 없이 줄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일거양득인 거죠. 건설업체들은 이제 저 땅 덜컥 사갖고 땅 반납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하여튼 저 공급량 좀 줄이는 걸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제 정책 핵심이 이겁니다. 생애, 그러니까 정권이 새로 출발했으니까 국민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국민 중에는 보수 분도 있고 진보의 분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뭐 투기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집 없는 사람,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애 최초 주택 대출자인데 돈을 빌려주겠다. 그건 옛날부터 있던 제도죠. 시덥지 않게 1조, 2조 하지 말고 크게 해라. 5조 내겠다. 딱 5조 했죠. 그죠? 5조면 꽤 큰 돈이죠. 과거에도 뭐 1조 3천억 그러다가 연말에 또 수혜자가 몰려서 그게 마감되면 한 5천억 더 넣어갖고 1조 8천억. 원래 계획은 2조 5천억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현 정부 4.1 대책 때 그래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보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안 돼 있고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안 풀어요. 돈 있는 사람이 여유자금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 어떤 방법으로 줄까? 그냥 호주처럼 그냥 한 2천만 원씩 그냥 줄까? 그거보다는 세금을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취득세 면세를 했어요. 돈 주면 또 퍼준다고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기념으로. 어차피 그 사람 그 집에 살면 재산세하고 세금 20년 동안 다 내요. 조세를 미리 땡겨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기다. 지금까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쭉 끌고 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부는 지분형이라 그래서, 정부하고 수익 갈랑 먹는 거랑 손익형이랑 해서, 예를 들어 손익형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거치 기간이에요. 20년 후에 마지막에 또 돈을 갚으면 돼요. 금리가 1.5밖에 안 돼요. 자, 고시원 임대료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상품을 내놓은 거죠, 사실은. 근데 다른 나라는 금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0%도 있어요, 0%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보고 뭐 연수 갔다 오면서 이제 다 배워서 와서 이제 이번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8호에 걸려 있어요. 8호 회배. 항상 정책할 때 8호가 걸려 있어요. 서울시에 있는 재고주택의 9% 정도가 8호 이상이에요. 웃기죠? 서울시는 굉장히 이 8호 큰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만 정책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8호 이상 이하는 가격이 오르는데 8호 이상은 떨어져요. 두 개 합해놓으면 떨어져요. 정책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호를 그렇게 고집해요. 왜? 국민주택 규모니까. 그것도 좀 이제 나중에 바뀌어야 되지만, 현재는 이제 계속 요 정책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주택 양도중과세 폐지, 상한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그죠? 그 외에도 뭐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가 몇 개가 이제 좀 남아있는 입법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양도소득세 5년 면제가 올해 연말로 끝나잖아요. 그죠? 생애 최초도 자금 지원은 계속 되겠지만 취득세 면제는 올해도 끝난단 말이에요. 자, 취득세는 지금 다시 환원돼서 굉장히 높은데 이거 항구 인하 하자 했던 게 그건 거의 뭐 합의가 됐으니까 뭐 국회 예산 통과할 때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것도 통과하겠죠? 뭐 굳이 뭐 야당이 그거 가지고 그 야당이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 대선 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자. 저는 여당 쪽에서 이게 정책을 연구했는데 저는 겁이 나서 그걸 못했어요. 저거 하면 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도저히 안전성이라든가 나중에 겁이 많아갖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를 그 정책에서 뺐어요. 야당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하겠다. 취득세 면제시켜주겠다. 딱 했어요. 그거를 이번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당에서. 공무원들은 야여 정책 이 구별이 없어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갖다 써요. 공무원들은. 실무하는 데 바쁘잖아요. 뭐 하루 급하게 대안 내놓으려 하는데 뭐 야당 여당 게 어디 있어요.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보면 취득세 항구 인하 그거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연말까지든 어떻게든 그건 통과할 거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 그것도 크게 이해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좀 미뤄졌던 게 새누리당 뭐 공릉지역이 이제 저쪽 강북 어느 국회의원님이 뭐 자기네 지역구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딜레이 된 거니까 그거 두 개는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5년 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생애 최초에 주는 혜택 이게 없어지면 내년 초에 적어도 한두 달은 거래 절벽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또 그걸 또 선도하는 또 언론에서 또 그렇게 쓰면 당연히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책은 과연 뭐냐.
이제 그거를 좀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생애 최초를 무주택으로 넓힐 거냐. 지금 집 샀다 팔고 무주택이 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넓힐 거냐. 또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어차피 올해는 유예하는 걸로 2014년까지 유예하는 걸로 여야 합의 봤으니 중과 폐지는 안 되더라도 그건 합의 봤으니 자 그러면 그 차원 내에서 그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세제 지원을 늘릴 것이냐. 그 4.1 대책에서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발표된 거는 세제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무슨 이게 거짓말을 쳤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세제 혜택을 주지 말고 운영해 보다가 협의하자. 그래서 지금 세제 혜택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났죠. 속빈 강정이네 뭐 저거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좀 동원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만 가지고 최대한 한 게 올해예요. 그래서 올해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든가 그렇다고 뭐 하우스포 렌트포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끝내 거래량 늘려가면서 좀 버텨왔는데 내년에 다시 무너질까 봐 이제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입법이 안 되더라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거를 입법상으로 내걸었느냐 공약을 어차피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 신뢰만 떨어지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당하고 합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판단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 그게 되겠어요? 요만한 것만 있어도 서로 싸우는데 그거 뭐 된다 그러는 거 진짜 뭐 그 천재지변이죠 사실. 그 자체가 천재지변인데 하여튼 이게 현 정부 정책 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 집을 처음 사람들한테 사면 주로 도와주는 쪽으로 자금을 도와주는 쪽으로 부양을 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경제 원론에 나오는 유효수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좀 생경한 얘기죠 사실. 어쨌든 했는데 이제는 이 저변을 투자 쪽으로 그것도 건전한 투자 쪽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게 임대 사업 그 부분은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가 걸려 있고 임대 사업자 혜택 줘놓고 임대료 가격 묶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하나만 안 하죠. 양도소득세 중과 그것도 저 전월세 상한제가 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분을 어등을 주고 어등을 받을 거냐 사실 이제 거기에 좀 남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그다음에 지분형 58분 만에 끝났다는 지분형 내년에는 만 개에서 15,000개가 나옵니다. 지금 올해는 3,000개 했죠, 그죠? 5,000명 받아서 걸러내고 3,000명 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무자격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2,200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10,000명에서 15,000명.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뭔가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들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뭐냐, 힘이 뭐냐, 정치하고 마찬가지죠. 돈입니다. 임대주택 지을 때 돈 다 들어가요. 분양주택 지을 때 LH가 지면 지원금 줘요. 임대주택 지원금 줘요. 뭐 8천만 원, 호당 9천만 원 이렇게 지원금 줘요. 영구 임대주택 지원금 주고. 그다음에 매입 임대 사업자 2% 금리 지원금 주고.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주택 기금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이 낸 저축 채권 거기서 나옵니다. 국민주택 기금이 얼마나 커졌냐면 지금 104조예요. 104조. 한 18조가 그냥 놀아요. 104조예요. 104조 이거 2% 이자만 치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합통장 만들면서 갑자기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났어요. 종합통장 만들면서. 104조면 뭐 우리 국가의 기금의 큰 재단 순서라도 몇 개 안 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집 사겠다는 사람들, 건전한 집 내 집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에 이제 전세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부작용도 없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요거는 이제 그 국민은행도 만들고, 우리 주택금융공사도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수를 변형을 시켜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 평균적인 개념이죠. 평균적인 개념. DTI 한 50% 정도 받는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평균 소득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지수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2013년 2, 4분기에는 이 통계 낸 이래 가장 높아요. 171이에요, 170.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과거에는 이 지수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가 높아도 가격이 잘 안 올라가요. 가격이. 구매력은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세를 자꾸 왜 매매로 만들려고 자꾸 돈 빌려주고 그러느냐. 구매력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은 집 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집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그 전세금이 대부분 저축해서 모은 거라든가 또는 뭐 부모 친지 이렇게 모은 거죠. 이건 다 빌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기 돈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갚겠지만. 그래서 그 차이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매매 전세비율이 한 60%만 돼도 집값이 오른다. 그런 이제 뭐 룰 아닌 룰 그런 이제 개념이 있어. 우리 연구소에서는 레버리지 모델이라고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투자 수익률 얼마 나오고 뭐 이거 계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방향성은 위로 올라가지만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구매력 지수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한 분기 차이를 두고 다시 따라 올라가고, 자 구매력 지수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한 분기 차이를 두고 따라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안 올라가. 미스테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월세 쪽으로 또는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 이 구매력을 가진 전세입자들을 매매로 돌릴까 어떻게 하든 정책 포커스를 저기다 맞추고. 웃기는 얘기죠. 828 전월세 대책인데 모기지 제도를 내놓잖아요, 그죠? 웃기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세입자들은 돈이 있다, 능력 된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래요. 보면 선진국의 집 사는 메커니즘은 어떠냐? 보통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은 오래됐죠. 이 주택 금융 시스템이 정착된 지가 오래됐죠. 적어도 50년, 100년 이렇게 된 나라들이죠. 일본 자료 뒤져보면 1900년 초반 얘기가 나와요. 모기지 얘기가.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 돈 한 30% 가지고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낼 수 있는 이자 금액, 그걸 산정을 해서 자, 15년짜리 할 거냐, 20년짜리 할 거냐, 30년짜리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딱 안에 들어오면 빌려주는 거예요. 딱 거기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집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미 전세금이 집값에 60%, 광주 같은 데는 70%가 넘으니까 그것만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세입자는 돈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집값에 대비해서 그 비율로 보면. 아니, 어떤 나라가 세입자가 60%, 70% 돈을 가지고 집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한 30, 40% 자기 돈 가지고 나머지 다 은행 대출, 장기 대출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 이 주택담보대출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고 은행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건설업체가 원하고. 다 5년 거치, 뭐 상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5년 후에 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롱텀으로 이렇게 그걸 하려고 못했죠. 근데 금리도 높아서 월 상환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같이 집값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 구조가 안 짜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짜져요. 금리가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하우스포 얘기 안 나오죠? 렌트포 얘기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보다. 정부가 여러 가지 뭐 행복기금 뭐 저거 뭐 하우스포 대책, 그거는 그 문제의 어떤 일부분을 해소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전체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해결했냐? 저금리가 해결했어요. 적격 대출로 해서 롱텀으로 바꿔주고 그게 월 상환이 가능한 정도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꾹 참고 좀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롤오버 시키면서 돈 내라 그러지, 금리 올라가지, 뭐 난리가 난 거죠. 막 사회적으로 하우스포 문제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우리만 하우스포 문제가 이렇게 크냐? 우리는 선진국 금융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진국도 하우스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능력 안 되는 사람, 소득이 상환이 안 되는 사람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서프라임 모기지, 그죠? 근데 빌려줬어요. 정상적으로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애를 계획을 안 했는데 애를 하나 더 낳아버렸어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직을 해서 또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우스포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하우스포가 되는 경우. 우리나라처럼 집단적으로 거의 대출받은 전 국민이 하우스포가 되는 경우는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제도. 외국처럼 그런 디자인 내에서 빌려준 게 아니고 LTV, DTI, 이 토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은 보지 않고 50%, 60%, 40%, 50%, 60% 빌려준 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3년 거치 5년 상환. 다 단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2007년까지 막 투자를 했다가 거치 기간이 지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롤오버 할 거냐? 처음엔 롤오버도 잘 안 해주죠. 갚아라. 아니 이거 팔라 그랬었는데 팔 수가 없잖아. 물론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 높은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 집단적으로. 빌렸던 사람 다. 거의 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하우스포가. 그래서 논문을 막 뒤져봤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뭔가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하우스포 얘기를 해줘. 없어요, 거의. 그 구글에서 하우스포라고 키워드 치고 폴리시라고 치면 한국 얘기만 잔뜩 나와요.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뜨거웠기 때문에. 왜? 집단적으로 하우스포가 생겼으니까. 그 은행도 그걸 바꾸죠. 은행도 책임이 커요. 왜? 그게 최고의 수익을 내는 상품이었으니까, 은행은. 롱텀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돌리는 게 최고의 수익 상품이었으니까. 국민도 그걸 원했고. 아유, 20년 동안 그걸 어떻게 갚아? 나쁜 이사 가야 되는데, 내가 몇 년 있다가 프리미엄 붙으면 팔고 이사 가야지. 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가 집단적으로 이제 딱 트랩에 걸린 거죠. 그게 이제 하우스포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구매력 자체는 상당히 올라갔다. 구매력이 올라간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고 두 번째는 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은 안 했잖아요. 어쨌든 명목 가격은 계속 소득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는. 양파가 너무 벌어져서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평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수도권 거품입니다. 여기가 외환위기예요. 여기가 외환위기고, 가격 지수의 상승률이 아니고 이건 지수입니다. 가격 숫자 그 자체예요. 숫자를 단순화해 놓은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자, 이거 서울이 언제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는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실질 가격이에요. 실질 가격. 자, 10년 동안 가격은 그대로다. 물가가 3%씩 계속 올랐다. 그럼 30%가 떨어진 거죠. 그죠? 물건 가치는 30%가 떨어진 거잖아요. 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그걸 반영한 거예요. 반영해서 이제 외환위기 때 이렇게 돼서 쭉 해서 2001년에 1차 폭등을 한번 해요. 1차 폭등.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차 폭등을 해요. 자, 이거를 뭘로 볼 것이냐. 이 외환위기에 빠진 거에 대한 보상이라 보면 되죠. 공급량도 없었고 금리도 낮아갔으니까 그 보상이라 보면 되죠. 자, 근데 2005년부터는 공급량이 아파트 입주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1년부터 분양이 잘 됐으니까 2년 반 지나치면 3년에 분양한 것도 쳐도 3년, 4년, 5년쯤. 그러니까 이때쯤 2005년쯤에 입주물량이 확 늘어났어요. 3년 동안 계속 지었으니까. 늘어났는데 가격이 또 올라.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요. 두 가지예요. 수도권 2기 신도시 만들면 돈 푼 거. 두 번째,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 자, 그래서 거품을 형성했어요. 서울은 특별히 뉴타운이에요. 이 거품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빠져서 거품이 거의 다 좀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 허니콤 사이클을 놓고 보면, 자, 이게 6국면, 1국면, 2국면, 3국면, 자, 2005년부터는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이죠. 왜 내려오냐? 입주량이 늘어났으니까 내려와야죠. 공급량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안 내려오고 올라가요, 위로. 다시. 이게 참여정부 중간쯤이에요. 굉장히 정부가 당황했어요. 왜 내려가야지? 왜 올라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이제 조정받아야지. 왜 올라가? 막 올라가요. 막. 서울은 특히 뉴타운. 그죠? 땅값 한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2배가 뭐니까 3배 정도씩 올랐죠. 옛날 이면도로로 하면 700, 800 파던 게 2,500, 심지어 3,000씩 가고, 저 해방촌 이런 데는 평당 1억씩 하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 거죠. 지금 많이 조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2005년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버블 세븐이라는 말이 2005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연히 일치가 해요. 우연히 일치해요. 그 당시 정책 담당자들도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버블 세븐이라는 말도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가격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다 내려왔어요. 돌아서 거의. 거품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거품이 빠지면 자동으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거품이 빠진 상태로 10년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처럼. 올라갈 힘이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죠. 동력이. 올라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라든가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소득이라든가 또 뭐 전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야 올라가죠.
이제 맞느냐를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맞느냐를. 지금 거의 빠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시. 인천시의 거품을 형성했던 건 송도죠. 그죠? 송도. 2005년, 인천은 좀 늦게 달았어요. 2007년부터 달기 시작해서 송도가 마치 이제 포스코가 딱 중심을 잡고 이제 막 이것저것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막 오르기 시작해서 인천도 송도 거품물에서 지금 인천은 2005년에 조정받았던 그 수준보다 더 내려와 있어요. 거의 다 빠진 거예요. 거의.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까지도 내려와 있어요. 다 빠진 거예요. 다. 그럼 인천도 그냥 올라가느냐? 아까 서울에서 말했던 그 조건들의 공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인천의 요인도 있을 거고 그죠? 거의 다 거품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003년밖에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기도는 적읍니다. 똑같이 이기 신도시 지정하고 보상하고 또 옆에 또 땅값 오르면 또 그거 사고 또 보상하고 또 사고 보상하고 어마어마하게 에스컬레이션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은 뉴타운, 인천은 송도. 경기도는 어디까지 왔느냐? 경기도도 역시 다 빠졌어요. 거품이. 저는 저 신도시는 거품보다 더 빠졌다고 봐요. 거의 명목으로 45% 떨어졌으니까 거기다 20%만 쳐도 60% 떨어진 거 아니에요. 명목으로 그 정도 되니까. 거품, 올라간 만큼 거품만큼 다 내려와 있어요. 다 내려와 있어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던 지점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제 거품이 거의 다 빠졌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거품에서는 거품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제 투자를 망설일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수도권 거품 때문에 그렇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수도권 아직도, 소득 8배고 9배고 그거는 그 나라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이 따로 있어요. 우리 같이 땅을 이렇게 쓰는 나라.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나라. 다만 달라진 거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놓고만 봐도 달라진 거는 이사량이 줄었어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요. 거의 5분의 1로 줄었어요. 옛날에 이사를 어마어마하게 다녔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게 하나 조금 특이해요. 그게 하나 특이한데 수도권은 이제 이제 거품이 빠졌다는 거고. 자, 올해 이제 신문에 가끔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거시경제 변수를 봤고요. 거시경제 변수를 봤고, 그 중에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내년에 변동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수도권에 거품이 있느냐? 이제 거의 다 기존에 봤을 땐 거의 다 없어졌다. 자, 그 다음 변수는 이제 실질 공급량, 입주량입니다. 입주량이에요. 실질 공급량. 전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통계 내는 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부동산 114하고 또 정부가 내는 건 조금 다르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것도 또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대략 한 23만 호 정도 입주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30만 호 정도 입주를 해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엄청나게.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수도권이 사실 여기서 요 입주량이 작은 이 시점에서 침체를 벗어났어야 돼요. 시장은 기회를 2번 주질 않아요. 벗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지방하고 수도권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요. 입주 물량 많이 늘어나고. 자, 두 번째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은 이제 올해 34,000 한 500개 정도에서 내년에 한 43,000 한 500개 정도로 늘어나요. 거의 한 10,000개 늘어나는 거죠. 저는 별 의미 없다 봐요. 서울에서는. 10,000개도 시장의 균형을 깰 수 있는 숫자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두 군데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한두 군데 재건축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러면 이런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1,000만 도시에 10,000가구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서울은 늘 부족하다. 서울은. 아까 거품 빠진 것 중에 인천하고 경기는 다 빠진데 서울은 덜 빠진 게 한 10% 남아 있었죠. 서울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빈집이 너무 많고, 서울은.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는 숫자다 보고, 인천은 거의 비슷해요. 올해랑 내년이랑. 자, 인천은 거품이 다 빠졌는데, 자, 그 다음 조건이 뭐가 필요하느냐. 공급량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 비율이겠죠. 그죠? 전세값 계속 올라가서 경매 가격이 육박하는데 누가 그걸 전세를 살겠어요.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산다고는 하지만 손해 엄청나게 봐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한번 뛰어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봤는데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 자리 사이트를 확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자기가 산다 해서 경매 뛰어들어가 산다 해서 손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손해 봐요. 비슷해요. 인천은 비슷하고 경기도가 올해보다 조금 늘어나요. 한 8,000호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는 숫자는 아니에요. 물론 올해는 올해대로 공급량 안에서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에 공급량이 변동이 있으면 또 다시 재균형을 맞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경기도는 대략 예전에 보면 한 10만 호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수도권은 다 부족해요. 거기에 비해서는. 적정량에 비해서는 수도권은 부족해요. 왜 수도권이 언제 뭐 분양한 게 있었어요? 없잖아요. 화성 동탄도 시범 단지만 잘 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엉망이 됐잖아요. 그죠? 김포도 겨우겨우 분양을 하고 뭐 지금 저 분양을 안 하고 지방에서 한 업체들은 중견업체들은 다 살아났는데 중견업체는 다 뭐 좋죠. 세종시다 대박 터뜨리고 난리 났죠.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 물량 물고 있거나 PF 땅 가지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은 지금 뭐 쩔쩔매요. 이제는 원가 이상으로 분양을 해야 돼. 지금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해제를 요구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금융비용이 뭐 한 6년, 7년 묶어놓고 계속 이자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원가율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공사 원가율. 해외 공사 중에 그런 게 많아요. 100%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이 계약을 잘못해서 넘어가면 많은데 그것처럼 지방입니다. 지방은 이제 그 부산은 올해도 조금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내년에 또 한 10,000개가 더 늘어나요. 10,000개가 넘죠. 한 20,000개 더 늘어나요. 부산은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올해보다는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떨어지는 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더 크게 떨어지고 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끝까지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하면 올해 떨어진 정도 수준 한 1, 2% 정도로 마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구도 좀 올라가요. 입주량이 한 10,000개 정도 올라가요. 그래도 뭐 큰 건 아닌 것 같고 광주가 두 배 정도 돼요. 광주가. 요새 광주가 대구보다 더 잘 살아요. 광주가. 국민소득이 훨씬 높아요. 사람들 아직도 잘 몰라요. 광주 쪽으로 첨단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그 산업단지들이 많이 갔어요. 자동차도 가 있고. 소득이 높아요. 대구보다 평균 소득이. 부산보다도 높을 거예요, 광주가. 그 다음에 대전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대전도 거의 2배 이상 늘어나요. 울산은 조금 줄고요. 이런 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지방 도시들은 현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 내지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더 많이 떨어지고 금리가 계속 현재 금리 상태 수준을 버티면 하락폭은 적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거품이라 본다 이거죠.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입주량이 많아지면. 입주량이 많다는 건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보다 집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집수가 많으면 빈집이 생겨요. 빈집이 생기면 그냥 세금 내야 돼. 자, 그럼 임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깎아줘야잖아요. 깎아줘야 들어오죠. 깎아줘야. 그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전세도 내려가고 매매가 전세가 내려가면 매매가 당연히 내려가죠. 근데 안 내려가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혁신 도시들이 다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빈집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나면 어차피 다 내려가면 오래 못 버틴다. 지금은 내려가야 정상이 건전하게 조정을 받을 땐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수도권 같은 꼴이 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가 된다든가 받을 때 받아야죠. 그래야 또 싼 맛에 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지방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말을 많이 길게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어느 분들은 사실 뭐 제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매년 들으니까 이 허니콤 사이클을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요 모델은 시장이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느냐를 분석하는 모델인데 허니컴 사이클 모델이라고 그래요. 허니컴이라고 하는 건 벌집을 말합니다. 벌집. 그러니까 시장이 가격과 거래량을 놓고 보면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뺑뺑 돌아간다. 육각형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거래량이 가장 중요해요. 요새 맨날 거래량 얘기하죠. 물론 이제 중개 산업 하시는 분들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 거래량 얘기도 하지만 시장 분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래량은 이제 경기가 좋으면 거래량이 늘어나요. 경기가 나쁘면 거래량이 줄어요.
올해는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렸죠, 그죠? 인위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늘어나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는 거는 뭐 회사가 여기저기 회사 세우고 사람들이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지금 같으면 뭐 이제 아들이나 딸 때문에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참자 뭐 한 1년만 더 참아보지 뭐 그냥 주저 않는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그나마 이게 움직임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하고 가격을 중심으로 놓고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육각형으로 움직이느냐? 왜 이렇게 육각형으로 움직이냐라는 건데 저 상품 중에 아파트, 특히 우리나라 주택 아파트는 굉장히 독특한 상품이에요. 이게 가장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 아파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상품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상품이에요. 왜? 아파트는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2년 반 정도 걸려요. 2년 반. 건설 기간이, 제조 기간이. 그러다 땅까지 치면 한 5년 걸려요. 아니 세상에 그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다 사오면 되잖아요. 중국에서 사오고 뭐 다 사오고. 그다음에 뭐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팍팍팍 다 나오죠. 시장에서 요구만 하면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막 갖다 주죠. 집은 못 그래요. 집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받았을 때랑 입주할 때의 시차가 발생해요. 2년 이상. 타임렉. 이 시차가 발생해요. 시차가. 아니 무슨 뭘 분석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요. 이거는 입체가 아닙니다. 입체. 동태적이에요. 동태적.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이. 분양받을 때하고 입주할 때가 상황이 달라져요. 분양받았을 때하고 입주할 때가 이런 나라는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소비자 위주로 치면 이런 나라라면 이렇게 아파트를 시차가 발생하는 상품을 파는 나라라면 사실은 후분양으로 가야 하는 게 정상이죠. 물건 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고 딱 계약해놨는데 나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가격이 반값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카탈로그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저것 소송을 걸고 막 난리가 나죠. 이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경기가 좋아지는 초입,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엄청나게 경기가 좋다. 피크다. 자,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최악이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딱 두 번 일치합니다. 경기가 피크일 땐 집값이 무조건 올라요. 경기가 최악일 땐 집값이 무조건 떨어져요. 나머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반대로 움직여요. 나머지는. 왜 그러느냐? 이 타임렉.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경기가 피크에 이르렀다. 진짜 막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경기 좋다. 무지무지 경기 좋다. 자, 그때 집을 살 수요가 생긴다 이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모든 그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잖아. 아, 집 사도 되겠다. 내가 갚을 수 있겠다. 내가 또 승진도 빨리 하겠구나. 내 월급도 또 올라가니까 과감하게 아파트 하나 사자. 수요가 생기는데 아파트가 없어요. 왜? 과거에 최악일 상황에서 분양했던 물량이 입주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2001년에 집을 살려고 보니까 외환위기 때 안 지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이제 한 40만 원 입주를 했는데 그때는 20만 원밖에 입주를 안 해요. 자, 그러면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 그러면 이제 불안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분양이라도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가격은 오르고 분양이 오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한번 오르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오르면 계속 오른다 생각해. 오르면 계속 오른다 생각해. 오르면 내려간다 생각 안 하고 오르면 계속 오른다 생각해. 나는 괜찮겠지. 내가 사는 거는 괜찮겠지.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르면 계속 오른다. 가수요가 달라붙어요. 가수요가. 수요가 더 커져요. 경기는 거시경제는 조금씩 침체를 됨에도 불구하고 가수요가 붙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분양했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도 공급량이 부족해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자, 이제 거시경제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침체가 됐어요. 수요는 좀 위축이 돼요. 거시경제 최악인 상태, 외환위기 2008년 같은 상태. 집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살라고 해요. 돈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역투자를 하죠. 저럴 때 그냥 경매나 있는데 막 주워 모아갖고 살 수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때 분양이 증가했던 물량이 입주를 해요.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분양은 입주 물량은 한 40만 원 되고 살 사람은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은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 생각해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은행도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업체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바닥이 이를 때까지.
바닥이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닥이란 신호는 거시경제가 본격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내년처럼. 그죠? 올해는 좋아졌다 볼 수 없잖아요,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뭐 조금 작년에 2%에도 올해 2.8% 성장했다는데 도대체 나아진 게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나았겠죠, 아무래도. 3.8이니까. 그나마 잠재 성장률 수준이니까. 그러면 그때 이사량이 쫙 늘어나요. 밀렸던 이상, 여기 참고 있던 이사량이 쭉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또는 건설업체는 여 바닥에서 집을 사서, 그죠? 저기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는데 보통 깎을로 해요. 여기서 참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에이, 이건 뭐 투기꾼들이 선동을 해서 좀 오른 거겠지. 버텨. 안 사. 안 사. 다 사도 안 사. 다 사도 안 사. 그럼 나중에 친구가 없어져요. 할 얘기가 없어요. 딴 사람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참다 딱 사면, 끝에 딱 사면 장수 딱 잡는 거예요. 우리 건설업체들이 여기서 공무용 피업하고 땅을 다 사놨어요. 꼭대기에서. 그리고 일로 내려오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문가라고 해서 건설업체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나는 내 돈을 넣어놓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석을 할 뿐이지. 자, 건설업체 사람들은 수백 명의 직원의 밥줄이 걸려 있어요. 그죠? 사장님도 자기 임기도 걸려 있고. 진짜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고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10년 만에 2번씩 망해요. 왜? 특수한 시장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아파트가 중심이 된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 와중에서 리스크를 해칭을 하려고 자기는 최대한의 그 담보를 많이 잡아놓고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게 됐죠, 그죠? 제일 약한 게 시행사 아니에요. 시행사는 아예 한 3억이라도 챙겨주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다 빚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 은행은 뒤에 딱 앉아서 담보 다 잡아놓고, 망해봐라. 어차피 망하면 우리 경매 털면 손해는 없다. 그것도 사실 제도 좀 바꿔야죠. 서로 리스크를 이렇게 분담하게. 그죠? 돈 빌려주는 사람도 리스크를 좀 분담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분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될 때는 분양을 너무 많이 하고, 안 될 때는 분양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공급량이 들쭉날쭉. 가격이 들쭉날쭉. 미국은 91년에 80년 말에 버블이 터지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스테디하게 계속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스테디하게. 2005년, 6년, 7년 그 저금리 그 서프라임 모기지 생길 때 조금 더 반짝했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재테크로 아파트를 재테크로 해서 돈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매매 차익을 통해서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누구는 강남에 사서 3대가 잘 산다더라.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경비 공급도 좀 했다 이렇게 뛰어들면은 조정망하기 딱 좋아요. 자, 이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이 껍데기를 보시지 마시고 이 안에 걸 봐야 돼요. 실수를 덜 하려면 안에 걸 봐야 되고 이 작동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저금리가 오래가는 시기는 이게 길어져요. 이쪽이 길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왜곡 사례예요. 자, 시장 경제 딱딱딱 앞뒤가 맞아서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2000년 중반에 저금리가 너무 길게 오래 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유죠. 중국에 14억, 15억이나 되는 인간들이 저가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갈 리가 없죠.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금리가 안 올라가요. 그건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일 거예요. 다음엔 또 그런 일이 안 올 거예요. 인도가 다시 한번 그럴까요? 글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게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부터 버블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공급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자는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원가가 있는데 가격을 규제를 해버려요. 가격 규제가 있으면 이게 오히려 두 번째 왜곡된 사례. 우리나라는 양쪽 다 있어요. 나는 그 교과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얘기 하나 싶어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다 있는지 모르지만 전형적으로. 그래서 요 사이클이 한 번 도는 데는 12년, 길면 12년, 짧으면 7년 반. 우리나라는 좀 긴 편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다 돌지를 못했어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자료를 좀 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자 98년부터 쳐도 한번 돌았어야 되는데 돌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이렇게
그전 제가 처음 이거 할 때 90년 초반 자료도 있었는데 그거 다 유실돼가서 거래량은 사실은 뭐 통계가 그렇게 뭐 이게 명목이나 이 실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이거 좀 보시고 원리를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허니콤 사이클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우리 시장이 인천, 서울, 경기도는 이 육면에 와 있다. 해석하기 좀 애매하긴 하죠. 인천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느리니까 한 5분면 정도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경기도, 서울은 육면에 와 있다. 바닥 구면에 와 있다. 문제는 이게 지금 3년째 이 자리에 있다. 올해로 끝날 건지 내년까지 갈 건지 자, 이게 탈출하는 조건은 거시경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져야 되고, 그죠? 훨씬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어야 되고, 그거는 적정량보다 적다고 말씀드렸죠. 또 매매 수요로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저금리, 그 돈을 빌리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전세 비율이 높아야 돼요. 투자 레버리지를 하기 좋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요새는 뭐 그냥 실수요자들이 밀려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지만 그 외에 또 투자자들이 사는 부분이 있죠. 그건 레버리지가 높아야 돼요. 한국은 대단히 이상한 나라예요. 레버리지가 두 개가 있는 나라예요. 은행에서 투자하는 레버리지가 있고 전세 레버리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오를 때는 막 다락같이 올라요. 내려갈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올라갈 때는 1, 2년에 승패 나요. 길에 정부도 못 견뎌요. 사실 1, 2년 이상 오르면 뭐 난리가 나서 막 세제 뭐 엉망진창. 오르면 아마 이게 2015년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다락같이 올라요. 걷잡을 수 없이 한꺼번에 올라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조정을 가요. 늦었다고 딱 한대는 그때는 이미 속수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나라 특성은 그래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은행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레버리죠. 남의 돈 가지고, 받아서, 투자를 일으키면 그건 이제, 레버리죠. 전세를 끼고 물건 사면 또 전세 레버리지 있죠. 전세 레버리지는 이자를 안 줘요. 그죠? 내가 세입자한테 이자 줍니까? 안 주잖아. 전세금 딱 받아서 가지고 있죠. 은행에 돈 빌리면 어떡하죠?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가 은행에 돈 빌리는 거 더 수월한 거예요. 그죠? 자, 70% 끼인 집을 샀다. 30%면 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70%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럼 은행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전세는 이자를 안 줘요.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 다같이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거기 딱 멈춘 그 다음에 조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늘은 아무리 정부를 쥐어짜고 뭐 부양책 내놔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없어. 계속 오래 가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5, 6년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올라갈 때는 다락같이 올라가요. 돌아보면 벌써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특징을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나라 이런 거 자꾸 우리나라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국은 이미 뭐 법원이 붕괴돼서 뭐 거지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을 붕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흔들리고 사실은 뭐 100만, 200만 실업자가 생긴 외환위기 때도 우리는 부동산 붕괴를 하질 않아요. 그 법을 붕괴 기준에 들질 않아요. 떨어져 봐야 1년에 13% 떨어졌어요. 왜? 전세가 있기 때문에. 버퍼가, 엄청난 버퍼가 있어요. 지금 전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앞으로가 좀 걱정해요. 월세 시대로 가면 그때는 금리가 부동산을 다 좌우해요. 모든 건 다 원리금이잖아요. 그때는 시장 변동이, 그때는 진짜 버블이 붕괴할지도 몰라요. 10년 후에. 만약 버블이 생긴다면. 지금은 전세란 게 있기 때문에. 내리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모아서 70% 자기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 갚을 이유가 없잖아. 전세금 중에 뭐 돈 빌린 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전세금은 자기 거잖아. 전세입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안 던져. 은행이 뺏어서 안 던져. 투매를 안 해. 버티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도 버티고, 2008년도 버티고. 우리 시장이 달라요. 다른 나라하고. 다만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굉장히 만만하게 오래 간다. 그 오래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것이 하우스푸다. 그냥 아주 배째라고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자, 연수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내년 경기, 올 하반기 내년 경기는 점진적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8% 정도 성장률이면 우리 단기 성장률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플러스 영향을 줄 것이다. 아무래도 구매력도 높아지고, 또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 그럼 다 여기서 당사하면 뭐 될까? 신도 시작해서 여기다 뭐 가게 하나 얻어서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후자도 그러나. 자,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 저는 별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불투명하다고 봐요. 내년도. 그래서 이제 다주택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건 안 될 거라고. 다만, 취득세 한국이나 하는 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돈 내주는 방침을 다 세웠기 때문에, 그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 지금 여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시장이 약간 들뜨는 분위기, 그거는 없을 거다, 내년에. 어려울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력은 증가를 하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구매력은 떨어져요. 이 금리가 가장 지금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데죠. 다른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입주량도 알려져 있죠. 성장률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 금리가 가장 중요해요. 재테크에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돈이 돈값이 제일 중요하죠. 낮은 금리가 오래 가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2005년, 6년, 7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풍선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돈이 넘치니까. 지금은 저금리인데 왜 아무 일도 없냐? 지방이 난리가 났었죠. 지방이 다 지방 사람들 돈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수도권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물론 자기가 옮겨가서 투자를 사람도 있지만, 그걸 편성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부산대 계신 그 교수님들 중에 일부 수도권 돈이 얼마나 그거 분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을 놓고 보면,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지만 적정량보다는 아직도 낮다. 아까 말씀드렸고, 서울,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7만 8천이지만 적정량보다는 낮다. 또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1년에 또 몇천 명, 또 만 명 수씩이 밀려나가니까, 광역시 입주량이 증가하는 것 같다. 수도권은 플러스를 유지한 지방은 마이너스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거품이 남아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거품이 거의 다 제거가 됐다. 이제. 경제 펀드멘탈이 더 나빠져서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다시 빠지면 다시 바닥으로 깔아앉겠죠. 그럼 바닥 밑이 지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형성됐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폭동을 했던 그게 뉴타운 때문이든 경기도 신도시 때문이든 인천 송도 개발 때문이든 어쨌든 저금리와 개발 제도가 섞여서 에스컬레이션 했던 그 부분들은 거의 수도권 제로됐다. 현재까지.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소폭 거품이 좀 형성 중이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정이 굉장히 작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모르고 있어요. 입주량이 느는데도. 입주량이 느는데 가격이 오른다. 그럼 그건 이상한 거예요. 공급량이 느는데 가격이 오른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수요 부분에서 왜곡이 있는 거죠. 왜? 금리가 너무 싸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남이 모르는 또는 독특한 개발 제도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가 그 강원도에서 중학교까지, 강릉에서 중학교까지를 다녔었는데, 그 지역 잘 알죠? 그래서 늘 가고 싶기도 하고, 고향이고, 또 제2 고향이 사실. 그래서 저는 근데 강원도까지 차 타고 가기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가서 무조건 하루 자야 되고, 갔다가 잠깐 올 거면 갈 필요도 없죠. KTX가 2017년까지, 17년까지인가요? 1시간? 1시간 10분? 아마 그것 때문에 충남권하고 이 경상 호남권하고 관광지 때문에 그냥 싸울 겁니다. 1시간짜리 타면 그래서 강릉에서 렌트카 업체를 하면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가서 또 다 차는 운전들 하시니까 다 렌트카에서 돌아다니다 또 그 차 맡겨놓고 차 두고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1시간이면 가는데 1시간이면 서울 시내도 1시간 걸리잖아요. 지하철 타면 이호선 빙빙 돌고 그러면 1시간이면 낙원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러면 특별한 지역에 제도가 있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할 요인도 계속 안 떨어진다. 그럼 버블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그만큼 올라갔던 만큼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하실 거면 지방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도 우리 건설업체는 아직도 지방에 미련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주니까. 지방 분양 물량이 지금 서울 수도권 분양보다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잘된 데가 더 잘 된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볼 땐 좀 위험해. 지방에 자꾸 거기서 투자하면 수도권 같은 꼴이 나요.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국면에서
처음으로 거의 한 8년 만에 1국면으로 이제 진입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조건이 바뀌면 또 달라지죠. 우리 경제 성장률이 3.8%로 잠재 성장률만큼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고, 0.25 정도 인상을 될 수는 있지만, 우리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다른 나라 금리 올라가면 실제 금리 올라가는데, 하여튼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뭐 금리 3% 정도를 가지고 우리 높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다면, 또, 뭐, 좀, 이미 알려진 거는 입주 물량은 뭐 적정량 작다라는 거고, 시장 거품이 제거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든가 상한제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내년에 또 정책이 나오겠죠? 생애 최초 주택 대출자를, 무주택자로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지분형 모기지를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마 요 정도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 경남. 부산 경남은 이미 사고명이 적 들었어요. 그죠? 가격 벌써 1년째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만 떨어지는 폭이 작아서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더 떨어져야 정상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으니까. 빈집이 생겼으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적응력이 계속 추가 수요를 뒷받침해 주니까 아직도 완만하게 있고 있어요. 나머지 지역 다 거의 다. 올해 마지막 남은 시장이 대구, 경산, 구미, 그죠? 세종시 인근. 거기가 지금 아직도 화랑을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대구, 경산, 구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쪽 지역은. 올해,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대전, 부산, 광주, 울산. 2012년, 그죠? 올해 2013년 버틴 데가 대구, 울산, 경산. 그 사이에 수도권이 이제 회복이 돌아와야 우리 국내 경기도 좋아지고 건설업체도 좀 살 텐데, 내년도 또 안 들어오고 여기서 왔다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왜 어려워지느냐? 지금까지 버티면서 체력을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우리 건설업체도 그렇고 대형업체도, 이게 우리나라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오면서 거의 소진했어요. 이게 내년에 낫겠지. 내년까지 올해 같은 비상황이 또 되면 뭐 우리 중견 건설업체, 중견 그룹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위적으로라도, 뭐 인위적으로 경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부 경기 부양책 쓰고 여러 가지 해서 뭐 이제 집권한 지 2년 차면 대부분 좋아지잖아요. 집권한 지 2년 차부터 프렌드를 내놓고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자원을 쏟아붓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10년 갈 수도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면. 아니 무슨 뭐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 소비를 하죠. 요새는 가처분 소송 늘어도 소비를 잘 안 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몇 년 동안 몇 분기가 이게 누적이 되면 저축을 이렇게 누적 그다음에 소비를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소비하는 거 아니니까 흑자가 나도 저축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이렇게 몇 분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내년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 강의하고 좀 이제 관련 없는 많은 이제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